어떻게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좀 차분한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안보 현실을 간단히 평가를 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걸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저희 안보와 국방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안보 상황은 정말 우리가 안보 상황을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세상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안쪽으로만 보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걱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건 아니죠. 안보와 국방은 바깥을 자세히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 현실을 보면 국제 환경도 과거 어느 때보다 참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좀 세계적으로 모두가 좀 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나오고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분열과 대치하는 이런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됐죠. 그야말로 이런 속에서 우리 동북아에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북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은 핵과 ICBM을 개발했고, 또 미국은 보면은 미국의 국내 정치에 따라서 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트럼프가 아니면 탄핵이라는 그런 거에 시달리거나 또는 재선에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것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일본하고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로 갈등이 있었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자재 수출을 못하게 하고,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일 지소미아를 파괴했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우리한테 넘겼을 때 그 정보를 우리가 그 나라에서 2급이면 우리도 2급으로, 그 나라에서 1급이면 우리도 1급으로 취급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즉 정보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본만이 아니고 35개 국가와 이 정보보호협정에 맺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통령이 동남아 가지고 뭐 허름한 나라들하고 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맺어가지고 나올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의 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일본하고의 정보보호협정을 깼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앞으로의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맨날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이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는 핵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미국의 힘을 빼버리겠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그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작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군비 통제 단계를 무시한 합의입니다. 우리가 군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 구축한 상태에서 운영 자체를 좀 고쳐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구조적으로 뭐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군비 통제입니다. 근데 9.19 군사합의는 신뢰도 잘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용적 구조적인 건 막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북한은 1950년에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하에 한국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3년 동안의 치열한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정전 이후에도 3,000년에 가까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서 뭐 외나무다리에서 웃고 얘기했다고 신뢰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적하고는 적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적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행동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구축의 단계로서는 중요한 건 서로 상대방을 방문하고 상대방이 훈련할 때 훈련을 보여주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인데 신뢰는 전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엉뚱한 일을 벌여드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9.19 군사합의가 있은 다음에 북한과 한국 간에 약간의 어떤 교전이 없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일이죠. 그러나 북한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요새같이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한다면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GP도 다 파괴해버렸고 새로운 시민석폭의 도로가 천원 지역에 만들어졌고 한강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생겼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는 또 열어줘가지고 서해 멀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즉 서해안 옆으로 또 동해안 옆으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즉 공격을 한다면 과거보다 우리가 당할 확률이 훨씬 커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북한의 의도적인 기습 도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군에다가 현역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많은 방벽들을 다 우리 스스로 깨버린 것입니다. 즉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무를 대통령이 거꾸로 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맨날 굳건한 한미 동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그래요.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초기에 미군 장성들이 저를 만나면 맨날 부르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저에게 만나가지고 한 얘기하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하는 행동에 그 차이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가 뭐냐를 저한테 수시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작년서부터 안 물어요. 이미 미국 애들도 문재인 대통령 하는 얘기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들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위 한미 간의 신뢰도 깨지고 있는 것이죠. 또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든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뭐냐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 한미연합사는 옛날에 그 전쟁이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관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의 한국군을 통제해서 전쟁을 해달라. 그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유엔군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유엔사 통제하에 한국군이 작전을 했어요. 유엔 미군이 그때 지원해서 한국군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78년에 한미연합 싸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엔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한국에 도대체 유엔사라는 걸 20년이 넘게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유엔사를 없애라는 쪽으로 자꾸 압력이 있었고 또 미국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이 실패했잖아요. 1973년에 파리 평화적으로 맺었는데 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해외에 파병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하지 말자 하는 쪽의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미군들이 철수하는 형편이 되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와 있던 많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국에 경험을 했던 분들은 아니다. 중국과 소련이 있는데 그걸 있는 그거의 뒷받침을 받는 북한이 언제라도 그 경험 또 한국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전투할 수 있는 사령부인 한미연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미군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한국도 많이 컸으니까 한미연합사는 50대 50, 한국과 미국이 각각 50대 50의 권한을 갖는 그런 사령부를 만들자. 이렇게 아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북한과의 전쟁을 한다면 그때 소련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의 전쟁을 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다 와줘야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주력이 미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련과 중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래서 사령관은 미국 사람을 했지만 부사령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상군 같은 경우는 한국군이 주력이니까 지상군 사령관은 한국군이고 공군은 미군이, 해군은 한국군이. 나중에 물론 칠함대가 오면 칠함대 사령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전사는 타고 들어가는 비행기는 전부 미국 비행기 타고 들어가지만 주력이 한국군이라 해서 연합특전사령관도 한국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주력을 담당하는 부대가 그 나라가 사령관을 분양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령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한미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뭐냐면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결국 그 회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한미연합사가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합참의장이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연합사가 자기 혼자 결심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비교를 보면 미군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선가 전쟁을 해요. 우리는 사실 1954년 이후에 전쟁다운 전쟁을 안 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도와주려는 것 같지만 전쟁 안 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하는 축구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마치 미군들은 국제리그에서 뛰는 프로 선수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아마추어 선수예요. 그럼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반반 섞는다면 프로 선수가 아무래도 더 권위 있게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럼 아마추어로 들어가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아마추어가 대장하고 네 프로가 부대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게 간 건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쭉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제기했다가 그게 자꾸 이렇게 뒤로 가면서 뒤로 미루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는 결국 조건이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면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한국군이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이 허용할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됐을 때 하겠다 해서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자기 인근에 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조건이 되든 안 되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전 통제권이 그런 어떤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하령 한미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실제는 한미 연합사 체제가 흔들리고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되어버리면 11월 22일 날 최종 결정일인데 지금 이제 결정을 했지만은 이제 11월 22일 되면 그때 가서 완전히 이게 파기되느냐 아니냐 결정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미일 간의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서 받은 그 비밀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처리해버릴 수 있고 우리가 일본 준다 해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한미일 간에 협력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것 자체는 우리 동맹체제가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훈계를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청와대 그 안보실에서 미국 이제 조기 반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 미 측에서는 화기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대학생들이 그 미국 대사관들을 공격해서 대사관 앞마당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또 뭘 발표하고 그랬어요. 이때 경찰은 70분 동안 수습 안 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주에 사드 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반미 시위대가 막고 있어가지고 지상으로 아무런 보급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보급이 헬기로 수송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금 우리 부봉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사드 기지 그거 가봤냐? 안 가봤대요. 부봉장관이 거기를 안 가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내부를 보면 국방개혁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서 이제
쭉 계획이 돼서 국방 계획은 뭐냐면 군을 보다 고급화된 군대로 만들어서 숫자는 줄이더라도 더 전투력은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게 국방 계획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필요하고 또 많은 장비가 들어와서 숙달이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군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즉 군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 복무기간을 단축했어요. 21개월, 18개월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그 당시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18개월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와서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21개월에서 막았습니다. 이걸 다시 줄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병사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숙달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짧아지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의 휴가 외출 외박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확장이 되고 또 애들이 그 위수 지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제 군의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선배님, 왜 이렇게 애가 자주 나오는지 죽겠어요. 옛날에 안 나온다고 걱정했는데 요새는 너무 자주 오는 겁니다. 엄마가 어느 주말에 좀 친구하고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또 자식이 왔어요. 할 수 없이 밥 해줘야 하고 용돈 줘야 하고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다 보니까 병사들이 또 거기다 휴대폰을 쓰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제요? 저녁 7시부터 9시예요. 그 시간에는 뭐냐? 애들이 전부 휴대폰 주물르고 앉아가지고 이거 하느라 조용한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군사 업무나 군 복무에 대한 집중도 떨어지고 군 기강이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삼척 지역으로 저게 그 북한에 배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어떤 해군 기지에서는 병사들이 전화로 술집에다 술 시켜가지고 안에서 먹다 걸려가지고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소위 군의 기강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게 뭐냐면 국방이 결정한 것이 그 병사 2등병에서 1병이 되는 기간을 줄였습니다. 이제는 2개월 만에 군에 들어가서 2개월 된 1병이 됩니다. 이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병장이 이제 2등병 병사는 제일 높은 병장인데 병장을 활용 기간을 가장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해 더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그럼 병장을 달려고 차라리 대장을 달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계급 높은 거 달아주면 병사가 활동을 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병사를 올바르게 교육 훈련시켜야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계급장을 높은 걸 달아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독일 같은 데서는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2등병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2등병. 우리나라도 6개월이었어요. 6개월 동안 그동안에 모든 교육 훈련을 받고 힘든 걸 겪고 난 다음에 1병이 되는 것이고 또 한 6개월 지나서 상병이 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엉뚱하게 2병 기간 한 2달, 그 다음에 벌써 1병 한 서너 달 나면 상병, 병장 이렇게 나는 거지.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는 군단장이, 7군단장이 훈련을 강하게 시켰다고 해서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훈련시킬 수도 없어요. 훈련시키면 고발되니까. 자, 무슨 죄인이 되는 것보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만들어진 것이 참 큰 걱정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법이 물론 최고 법이 헌법인데 헌법에 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때법. 생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앞에도 한 1년 넘게 지금 때를 쓰는 가족이 있어요. 그 병사 1병이 집에 나왔다가 자살했습니다. 그 자살한 병사가 그 자살한 원인을 뭔지 모르지만 그 부모들은 뭐냐면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국가 유공자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자살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그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평가를 하는데 집에 와서 자살한 병사를 국가 유공자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냐면 군대에 갔다는 것 자체가 국가 유공자. 대한민국은 전부 유공자밖에 없습니다. 군대 안 가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행태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흥분하게 좀 감성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속의 큰 문제는 언행이 일치하잖아요. 말로는 좋은 얘기 다 하는데 행동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뭐 조그마한 얘기든 조국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예죠. 서울대에서 법대에서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대한민국에 정말 여기 법학하신 분이 많은데 이런 분이 행동을 완전히 날강도 같은 짓을 했으니 또 우리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 통일, 자주, 민족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화라는 얘기를 하면 표가 되니까 어떤 일부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투명, 공정, 정의로운 새로운 질서가 되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클라인 교수라는 사람이 국력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국력은 뭐냐면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가 있습니다. 유형 요소는 뭐냐면 인구나 영토와 같은 잠재력과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유형적인 모양이 있는 형태가 보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에다가 이제 무형적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리더십, 소위 어떻게 보면 전략, 즉 국가 리더십과 국민의 의지입니다. 이걸 합친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국가에 땅이 넓고 해서 삼재적인 국력이 있고 경제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잘못되고 국민의 의지가 약하다면 그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제로면은 여기에 수백 개가 있어도 곱하기 제로면 제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는 국가 리더십과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베지스토스도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대비하라 했고 그보다 한 450년 전에 춘추시대 상하영전은 뭐냐면 천하수한 망전필이라고 했습니다. 천하가 비록 편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 좋은 훌륭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안보로서 세 가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미 동맹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비유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그 학교를 자주 옮깁니다. 한 1년이나 1년 만에 학교를 옮깁니다. 학교를 옮겨가면 이놈이 애가 눈치 있는 놈이 가서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딱 벌써 일찌감치 태권도를 배우든지 뭐 유도를 배우든지 뭘 배웁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가지고 눈치를 쫙 봅니다. 애들 봐서 그 중에 힘 좀 쓰고 착해 보이는 놈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 엄마가 준 용돈을 그놈 뭐 좀 사주고 그래가지고 잘 꼬셔서 그놈을 좋은 친구를 만들면 이게 동맹이죠. 이런 초등학교 다니는 놈도 이런 개념을 벌써 금방 파악을 해요. 학교 3번만 옮기고 나면 애가 개념을 팍 파악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훌륭한 지도자들은 그걸 쉽게 파악을 못하는지 동맹을 쉽게 깨려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볼 땐 이 군인 자녀들 한 10명은 데려와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금방 개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제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는 뭐 크게 세 가지 해야 한다. 첫째는 북한이 쐈으면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그걸 먼저 확인해가지고 먼저 공격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날라왔을 때 할 수 없이 그러고도 못해서 날라오면 그걸 막을 수 있도록 공중에서 깨뜨려버리거나 아니면 그게 땅에 떨어졌을 때는 피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응징 대책은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응징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미국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핵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북한의 핵을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찰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하려면 먼저 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공위성, 우리 순수한 군사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5개 있는데 그 위성에 이제 군사 능력을 좀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거 갖고는 북한을 감시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과의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가 그냥 속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대책과 협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첩보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 같은 이런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우리가 확보해야 하고, 우리도 개발하고 있는 우리가 KMD 것도 개발하고 빨리 개발해 2022년 돼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개발해서 이걸 배회해야 해요. 결국 여기서 공중에서 날아오는 걸 타격할 수 있는 걸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서 폭발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해요. 외국에서는 하와이나 카나다 이런 데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는 노력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굴이 여기 많잖아요. 터널이 많으니까 터널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우리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대응이고, 또 하나 이제 자주 국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요새같이 우리가 군대 규모도 줄여져 가고 있고 군 복무기간도 줄여져 가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독일의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독일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은 10만 이상의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장교도 4,000명 이하로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 당시 참모총장의 한스 폰 젝트 장군이 뭘 했냐면, 그래서 이 양반이 국방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한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장병들한테 한 단계 위에, 즉 병사들한테는 하사관의 능력을 키우고, 하사관들한테는 초급 장교의 능력, 초급 장교는 중급 이상 장교의 능력을 키우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군과 정치권이 상호 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우리 우리도 그와 같은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2달 만에 일병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병이 되려면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게끔 훈련을 시켜서 그 능력을 달성했을 때 일병을 달아주고, 또 상병이 될 능력이 됐을 때 상병을,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외출해 왔고요. 또는 핸드폰, 휴대폰 쓰는 거 이런 것도 규정을 재검토해야 하고, 또 군사합의 같은 것도 이건 재검토해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동맹과 국제협력,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말로만 뭘 하고 행동을 엉뚱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해서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군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한미 동맹체를 다시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얘기하는 소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미국에서는 압박을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북한의 대변인 소리를 들어서야 안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재가동하고, 바이오 분담금 협상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 분담금을 5배 요구했어요, 지금보다. 이거를 하고 많이 흥분해가지고 아마 미 대사관 그 공간에도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태리 여행을 갔습니다. 이태리 여행 가서 버스에 내리니까 웬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뭐냐면 슬라이드 이렇게 팔면서, 슬라이드 60장을 팔면서 저한테 5,000리라를 내라고 그래요. 5,000리라 같으면 아마 그게 한 4,000원, 5,000원 싼 거죠, 굉장히. 슬라이드 60에 5,000리라니까. 근데 제 뒤에 있던 독일 친구가 저보고 절대 그거 하지 말고 깎으래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옆을 붓고 걷버리고 위에다 500이라고 써요. 5,000리라 부르면 500리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20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옆을 붓고 결국은 제가 1,500리라에 샀어요. 근데 1,500리라를 나중에 다른 데 가보는데 1,500리라 정가예요. 제가 20분 동안 싸워가지고 정가를 받는데, 결국 미국이
다섯 별 요구했다 해서 그거랑 흥분할 게 아니라 미국과의 차분한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저걸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사학생 통제권 이 문제는 우리가 그게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사에 우수한 장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잘 어필해서 우리 주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한미연합사를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미국과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하는 그런 TF나 그런 별도 사령부를 미국과 같이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려면 첫째 중요한 게 한미 간의 실력 구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노력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북한과의 이런 협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응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세 번째는 한미 동맹과 국방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